안녕하세요.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포스트 휴먼의 특성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탄생을 주제로 이 학기를 시작하였다면 이제는 죽음의 문제로 이 학기를 마감할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지 않는 사이보그도 인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인간은 인간의 수명을 단순히 연장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성을 추구합니다. 과연 불멸성을 추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다움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꾸로 불멸이 가능해진 시대에, 불멸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에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왜 우리는 오래 살고자 할까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었습니다. 21세기는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고 인간 능력을 향상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인간이 단순하게 진화 과정이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을 극복하고 진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21세기 인간은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 better than human, 이런 초인 또는 새로운 인간을 추구합니다. 사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23세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37세였죠.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약 82세 내지 83세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학과 기술과 의술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어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년 전의 평균 수명이 23세일 때에도 8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2015년 OECD 발표에 의하면 2013년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약 78.5세까지 살 것이라고 기대 수명이 제시되었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85.1세, 평균 기대 수명은 81.8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에 태어난 신생 아들은 사실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82년 동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인간 능력 강화 기술 또는 인간 능력 향상 기술의 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21세기에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사이보그라는 신조어도 아무런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보그가 정말 보편화된다고 그런다면 포스트 휴먼 임모탈리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1세기의 새로운 불멸성이 아마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이보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사이보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네틱 어거니즘의 약자이죠. 그러니까 인공 두뇌와 같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유기체를 갖다가 사이버네틱 어거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와 유기체의 혼합 또는 잡종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 현실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20세기, 21세기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서기도 합니다. 사이보그는 공상과학과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인조인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의 발전과 더불어 보편화된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된 디지털 문명 시대의 새로운 인간 유형을 의미할 뿐입니다. 육체적 실존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공두뇌학적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체, 로봇과 인간의 본질적 차이 및 절대적 경계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인간 유형을 우리는 그냥 총칭해서 사이보그라고 부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포스트 휴먼은 어떤 점에서 인간 조건을 뒤로 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여전히 인간적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 첨단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인간은 어떤 점에서 인간을 뛰어넘으며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 능력이 강화되고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인간적 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융합 기술 덕택에 죽지 않는 인간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이제까지 동물의 일종으로서 사실은 진화 과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태어났다가 일정 기간 살다가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사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모두 공유하고 있는 휴머니즘은 도대체 무엇이며 과연 무엇이 인간적인가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휴먼 불멸성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죽지 않는 인간의 탄생이 예견될 수 있는 세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또는 50년, 100년 뒤에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호모 사이버네티쿠스 또는 로보 사피엔스라는 이 라틴어 신조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인간은 기계와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아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죽지 않는 기계의 출현이 그리고 새롭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불멸이 과연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닉 바스트럼이 나는 왜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아주 짤막한 글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여러분은 향상된 능력들을 향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선된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정력적이고 더 안정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더 젊고 더 탄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갖고 있는 사소한 질병은 치료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대단히 명료한 정신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 170세 생일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느낍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새로운 예술 형식들을 발명하였는데 이 예술들은 여러분이 발전시킨 새로운 종류의 인지 능력과 감수성을 이용합니다. 닉 바스트럼이 Why I want to be a post-human 나는 왜 포스트-휴먼이기를 원하는가 라는 글에서 그리고 있는 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170세 생일을 막 축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느낀다면 아마 평균 수명이 한 200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Human Enhancement Technology의 덕택으로 미래의 인간은 오늘날의 인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 수명을 엄청나게 길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어떻든 많은 과학자들은 한 1, 20년 내에는 인간이 평균적으로 120세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자 한다면 인간 수명의 극단적 연장을 의미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날 100년 전만 하더라도 23세였던 평균 수명이 오늘날 82세 정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 30년 뒤에는 만약 120세, 150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그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21세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포스트-휴먼 이모탈리티, 포스트-휴먼 불멸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기계들은 그들이 설령 생물학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인간이 기계에 의존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금의 인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몸이 설령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퇴화되는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기계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인간적일까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기술은 인간 변형 기술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학이라든가 나노기술이라든가 로봇학을 결합시켜 가지고 21세기 후반부에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사이보그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보수 생명중심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갖다가 예컨대 곤충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우리가 카프카의 변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또 인간을 갖다가 탈인간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태로, 그러니까 단순히 곤충과 같은 하등 동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better than human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죄로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본성을 아주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 본성 중에 하나는 인간은 태어나고 동시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암, 치매, 말라리아, 노화, 기아, 장애, 고통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몸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질병들입니다. 따라서 질병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마저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가치와 개인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선에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리폼, 예를 들면 개혁하고 변신시키고 우리의 본성마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12번의 질문을 가지고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포스트 휴먼을 다루었는데요. 그 궁극적인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가? 만약에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성이 만약 없거나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인간을 인간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핵심적 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거꾸로 인간 본성도 변화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이 인간의 삶과 행위를 갖다가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그럴 수 있는 휴먼 사멸성, 인간적인 사멸성, 가멸성,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죠. 가능한 한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고 그래서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죠? 20년 동안을 아무런 고통 없이 별다른 삶의 노고도 없이 행복하게 산 사람과 80년 동안 아무런 행복과 쾌락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을 비교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이거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살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에게 연장된 수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수명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쾌락적 가치인데요. Hedonistic goods라는 쾌락적 가치입니다. 다른은 행복적 가치, eudaimonic goods라고 그러는데요. eudaimonic이라는 것은 원래 오이다이모니아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죠. 이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쾌락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수는 생의 순간적 복지를 증대시키는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커다란 쾌락과 기쁨을 느낍니까? 그런데 동일한 예컨대 맛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쾌락과 가치가 증대하지는 않지요. 이런 의미에서 순간적 쾌락이 과연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가,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쾌락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삶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쾌락과 고통을 우선 계산합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 느끼는 쾌락, 운동을 해서 이길 때 느끼는 쾌락,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나온 다음에 느끼는 쾌락,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쓸 때 느끼는 쾌락, 또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노고와 고통들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긍정적 쾌락의 가치와 부정적 고통의 가치를 빼서 긍정적 쾌락의 가치가 부정적 고통의 가치보다 많다면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삶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시 커진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50세 산 사람보다 70세까지 산 사람이 예컨대 쾌락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반해서 행복의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행복의 가치는 우리의 삶 자체를 기획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삶을 갖다가 지금의 상태보다도 조금 더 낫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설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어떤 쾌락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내가 임종의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대로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과 생애 전체의 행복과는 꼭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행동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설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전적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특정한 대학에 가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듣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아니면 새로운 깨우침을 얻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자전적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아니면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는 쾌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이오그래피, 자서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만족은 삶의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쾌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전적 이야기의 완성은 삶의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어떻게 수행하고 실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고 오래 산다고 그런다면 만족의 기회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자전적 이야기의 완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50년 산 사람보다 예컨대 70년 산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행복이 증대할 수 있을까요? 생애의 과정에는 수명 연장이 더 이상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살아가고 오는 과정 중에 3, 40년 동안이 예컨대 아파서 또는 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런다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극복해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전체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행복은 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젊은 날의 초상과 나이 들었을 때 노인이었을 때의 초상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렘브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예컨대 순간순간에 포착되어 있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가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의 전 생애를 거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수를 이야기하면 항상 인용을 하는 구약 성서에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따라 나도 969살까지 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격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저 멀리 어떤 시점에 누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렘브란트 초상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나를 보면 저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했어?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무엇을 하고 싶었지?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존재이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무드셀라 사례에서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는 존재일 것입니다.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가 10살 때의 모습과 900년 뒤의 모습이 비슷할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동일한 인격을 갖고 생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원하는 나의 정체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생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진화하는 동일한 인격도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나와 비슷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모든 요소들이 똑같이 남아있지는 않아도 내 지금 인격과 충분히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나는 생존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셸리 케이건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무드셀라를 분석해 놓은 글인데요. 이것은 21세기의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디지털 이모탈리티의 인간과 미래에 무조건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일정의 생각할 물음표를 던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존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화의 과정의 산물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진화 과정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진화할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진화에 묶여 있으면서 동시에 진화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21세기의 트랜스 휴머니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문장이 핵심적이죠. Manage something to be overcome.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 한다면 인간은 결코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과학과 기술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21세기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조건들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또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계와 경계점이 어디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것도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 최근에 많은 죽음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아무리 초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수와 불멸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면이 무조건 인간다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후세대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진화론의 산물로서 진화 과정의 산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히 산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동일한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마 권태와 공허와 피상에 덫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굳이 인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연 50세, 90세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100세, 900세까지 산다고 그랬을 경우에 인간에게 과연 어떤 쾌락이 있을 것인지, 어떤 호기심이 있을 것인지, 어떤 상상력이 남아있을 것인지라는 것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인간다우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런 선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Being mortal,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인간다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깃들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보고 이제는 이 삶을 떠나서 그리고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보입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이 노화 과정을 통해서 어렸을 적의 나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이런 자서전적인 예컨대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20세의 젊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20세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소위 공상과학적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포스트 휴먼도 여전히 인간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변화하더라도 인간성의 이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인간이 아무래도 현재 인간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인지, 인간과 기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니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인간성의 이념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성은 그러니까 humanity,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류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성이 실현은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문장을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한 학기의 전체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게서야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더러는 너무 일찍 죽는다. 제때에 죽도록 하라는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낯설게 들린다. 제때에 죽어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르치노라. 그러나 결코 제때에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제때에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에 충실하고 의미를 찾고 자기 삶을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생존을 무조건 연장시키고 수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제때에 죽을 줄 아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니체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가 제때일까요? 21세기의 포스트 휴머는 평균 수명이 120세일 때까지 우리의 인간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120세가 제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삶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호모 마키나, 기계와 결합되고 연결된 인간,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유형, 포스트 휴먼이 어떤 점에서 인간적이고 또 어떤 점에서 인간을 뛰어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대답은 없죠.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